유다 산지의 능선이 아침 안개를 품을 때 길로는 늘 그랬듯 조용히 깨어났다. 햇빛은 돌담과 올리브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와 작은 마을의 숨결을 살폈다. 포도 넝쿨에 매달린 이슬이 마지막 밤에 냉기를 떨구면 돌길을 닦는 소리와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차례로 깨어났다. 그 소리들 사이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곡식의 무게를 가늠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히도벨은 이런 소리들로 살아온 사람, 그 소리들 안에서 말과 침묵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다. 손님을 맞기 좋게 바람이 트였고 오가는 이의 얼굴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돌로 반듯하게 쌓은 담은 허세 없이 견고했고 문간의 그늘은 길손을 위한 자리처럼 넉넉했다. 집 안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석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여느 가정의 우상과는 달랐다. 조상들이 바위에 새겨놓은 짧은 말,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아히도벨은 어릴 적부터 그 문구를 수없이 읽었다. 말이 칼이 되고 귀가 방패가 되는 세상에서 그는 먼저 듣는 법을 배웠다. 길로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혜를 품은 마을이었다. 성문 곁 장터 한편에는 언제나 장로들이 앉아 사람들의 분쟁을 들었다. 해가 기울면 그늘진 자리에 조용한 둥근 원이 지고 사람들은 그 원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놓았다. 밭의 경계, 소의 주인, 약속의 날짜와 보증, 심지어 가정의 앙금까지 이 모든 것이 장터의 흙먼지 위에서 길을 찾았다. 아히도벨은 젊은 날부터 그 원의 가장자리, 돌 하나를 베고 앉아 장로들의 침묵과 한숨, 짧은 질문과 느린 결론을 지켜보았다. 말을 덜어내는 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분노와 수치가 가라앉는 틈, 그 틈에서 지혜가 빚어진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배웠다. 그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적게 말하는 대신 한마디를 오래 준비했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먼저 자신의 귀를 맡겨야 한다.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아히도벨은 그 한 문장을 마음의 손바닥 안에 오래 굴렸다. 누군가가 성급히 결론을 당겨줄 때 그는 손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그 문장을 살짝 쥐었다 펴곤했다. 그래서일까 그의 눈빛은 늘 상대보다 먼저 기울어지는 법이 없었다. 상대가 울컥 올라오면 그는 낮아졌고 상대가 스스로 낮아질 때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의라 불렀으나 아히도벨에게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삶의 리듬이었다. 그는 글을 아는 사람이었다. 가죽 위에 문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는 그것이 마치 밭을 가르는 쟁기질 같다고 느꼈다. 흩어져 떠도는 말이 땅을 얻고 줄을 맞추며 결국 수확의 때를 맞는 일. 그는 젊은 서기들과 함께 기록을 정리했고 경계와 계약을 간결하게 남겼다. 그 덕분에 길로의 기록은 또렷했고 논쟁의 끝맺음은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았다. 기록은 때로 냉정했지만 냉정함이야말로 다툼을 식히는 물이라는 걸 그는 배웠다. 아히도벨의 집안은 무게감이 있었다. 그 무게는 재물에서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굳세다고 말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빚을 말 없이 갚고 자손에게 서두르지 않음을 가르치는 집. 잔칫집에서도 과한 노래가 없었다. 대신 기도처럼 낮은 목소리로 은혜를 셈했다. 어른들이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바람처럼 움직였다. 아이들은 먼저 묻고 나중에 말을 더했다. 그 질서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그 편안함이 다시 집안의 품격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느새 문제를 안고 길로로 그리고 아히도벨의 문간으로 올라왔다. 두 형제가 밭의 경계를 놓고 다투는 일도 있었고 장사꾼들이 금과 은의 값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 그는 먼저 물을 내왔고 잠시 쉬고 이야기를 하자고 권했다. 화가 목 끝까지 차오른 이들도 물을 마시는 사이 몇 번은 말이 줄어들었다. 그제야 그는 묻곤 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사람들을 흔들었다. 많은 이들이 이겼다는 소리 또는 남이 틀렸다는 말 혹은 지난 모욕을 갚을 기회를 원한다고 말할 준비를 하고 왔다.
그런데 정말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들은 종종 침묵했다. 침묵 속에서 욕망이 모양을 바꿨고 모양이 바뀐 욕망은 더 작아지거나 더 정직해졌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야말로 사건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판결을 서두르지 않았다. 가끔은 하루를 쉬게 했고 가끔은 양쪽 모두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오게 했다. 글로 쓰는 일은 마음을 다듬게 했다. 거친 말의 가시는 종종 글자의 틀에 걸려 떨어졌고 남은 것은 핵심과 상처였다. 핵심과 상처가 드러나면 그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부터 꺼냈다. 상처가 인정되면 핵심은 쉽게 풀렸다. 사람들은 그를 말의 치유자라 불렀다. 그는 그 별칭을 물리진 않았다. 다만 내면으로 되뇌었다. 상처를 모르는 말은 칼이 된다. 길로의 아이들은 저녁 무렵 집집이 불빛이 켜질 때 종종 아히도벨의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의 문의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대신 종종 빵을 내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이 한 조각만큼만 말을 줄여보아라. 아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수다를 잠시 접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귀가 열렸고 그 귀는 시대의 소리를 더 잘 가두었다. 그렇게 길로는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어느 해 가을 산이 깊어지고 바람이 찬 맛을 띠기 시작할 때 길로의 외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건조한 바람의 냄새를,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은 강물의 냄새를 묻혀왔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들고 마을을 거쳐갔다. 그 중에는 헤브론의 소식과 예루살렘의 변화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윗의 장막, 왕의 집, 새로운 성벽과 창고, 레위인들의 노래와 제사,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의 불안한 평화. 나라가 커질수록 말도 커졌다. 말이 커질수록 그 말을 다룰 지혜가 더 절실해졌다. 길로 장터의 원은 어느 때보다 자주, 더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날도 마을 한가운데 원이 만들어졌고 늦은 오후의 그림자가 장로들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한 부부가 토라의 문구 해석과 서원에 관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남편은 문자 그대로를 붙잡았고 아내는 맥락을 강조했다. 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억센 신념이 서로의 말과 부딪혔다. 아히도벨은 두 차례의 질문만 던지고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 침묵은 처음엔 어색했으나 곧 마음을 내리는 계단이 되었다. 침묵이 충분히 익자 그는 짧게 말했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은 글자의 강철입니까? 아니면 서원의 숨결입니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각자의 고집이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풀렸다. 장터의 소리들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아히도벨은 능선 위로 올라오는 달을 보았다. 달빛은 계단처럼 산을 내려와 구릉의 어깨를 쓰다듬고 올리브 잎사귀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섰다. 마음 한편에 어릴 적부터 어른거릉하던 질문 하나가 또 떠올랐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랜 세월 들어온 말, 본눈물 기록한 약속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위에 계신 분의 손길. 그는 그 손길을 두려움 없이, 그러나 가볍지 않게 기억했다.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었다.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강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먼지가 예루살렘 쪽에서 일었다. 길로로 향하는 길에 말발굽 소리가 마른 흙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문간으로 나와 시선을 모았다. 두 명의 사환이 말에서 내려 숨을 고르는 사이 아히도벨은 물을 내왔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나서 비로소 말을 꺼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찾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환의 눈빛이 한번 흔들리고는 단단해졌다. 왕의 집에서 당신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다윗의 장막에선 지혜로운 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짧게 멈췄다. 장터에 앉던 노인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아이들이 담장 너머에서 들고 있던 빵을 떨어뜨렸다. 바람이 잠시 고요해지자 올리브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게 속삭였다. 아히도벨은 단숨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랬듯 먼저 들었다. 사환의 숨소리, 말을 멈춘 마을의 긴장,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동. 오래전 석상에 새겨진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그는 마음의 방패를 들어 올렸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다. 그날 해가 저물자 길로의 집들은 하나둘 등불을 밝혔다. 그의 집 마당에도 불빛이 켜졌다. 문간 그늘은 여전히 길손을 품을 만큼 넓었고 바람은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조금 더했다. 아히도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제 더 넓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길로의 밤하늘에 달이 더 높이 올랐다. 그리고 멀리 예루살렘의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새우며 들었다. 왕의 집이 지혜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날 무렵 그 부름에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길로의 능선 위로 첫 빛이 번질 때 아히도벨은 물병과 얇은 외투만 챙겨 집 문을 닫았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장로들은 눈빛으로 축복을 건넸다. 그는 말 등에 오르지 않았다. 먼저 걸어 예루살렘의 흙 냄새를 가슴에 들이마신 뒤 말에 올랐다. 마음의 방패를 여전히 높이 든 채로. 예루살렘의 성문은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상인들의 말이 무겁게 숨을 쉬고 레위인의 노랫가락이 먼 데서 낮게 깔렸다. 사환이 앞장섰고 그는 뒤따랐다. 왕궁의 돌바닥은 길로의 자갈과 달랐다. 소리가 덜컹거리는 대신 발소리가 낮고 길게 미끄러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아히도벨은 생각했다. 여기선 말도 이런 바닥을 건너야 한다. 튀지 않되 멀리 가야 한다. 먼저 맞은 이는 서기관장이었다. 그의 눈은 계산을 오래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가 이름을 부르자 방 안의 사람 몇이 시선을 모았다. 서기관장은 불필요한 말 없이 손짓했다. 왕께서 곧 들이시겠소. 그 전에 그는 낮은 책상 위에 점토판을 가리켰다. 여기엔 미해결 사건과 경계 분쟁 목록, 인구조사 가운데 정확성에 의문이 드는 군의 기록이요. 먼저 눈을 적시시오. 아히도벨은 점토판에 새겨진 얇은 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글자는 마치 밭고랑처럼 깊고 얕음이 있었다. 얕은 데엔 감정이 흘러들었고 깊은 데엔 사실이 꾸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얇은 글귀를 들어 숫자 하나 옆에 작은 점을 찍었다. 이 부분 2번 계산되었습니다. 서기관장의 눈썹이 오르내렸다. 왜 그렇게 보는가? 아히도벨이 대답했다. 2글자 사이 간격이 다릅니다. 급히 덧붙인 손길이 보입니다. 해가 더 떠오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궁정의 숨결을 들었다. 숨결의 높낮이, 말의 길이, 침묵의 무게, 그리고 곧 문지기의 손이 움직였다. 왕께서 부르십니다. 다윗은 서 있었고 창 밖으로 바람이 천막의 끄트머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사람을 받아들이는 빛이었다. 길로의 아히도벨. 왕은 먼저 그의 고향을 불렀다. 아히도벨은 낮게 고개를 숙였다. 임금님 부르심을 받들어 왔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개를 들자마자 물었다. 당신의 마을에선 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아히도벨은 잠시 미소했다. 귀가 먼저 열릴 때 입이 닫히지 않고도 싸움이 그칩니다. 다윗의 눈매가 부드러워졌다. 좋소, 우리에겐 지금 그런 귀가 필요하오. 첫 시험은 전장과 가까웠다. 베냐민 경계 북서편 작은 성급을 두고 논쟁이 붙었다. 경작지의 물길을 누가 먼저 틀었는지, 그리고 그 물길이 다가올 보리 수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표면 아래엔 다른 것이 있었다. 왕의 세금 징수원과 촌장의 오랜 불신, 거기에 최근 변주된 인구조사 수치의 어긋남. 다윗은 장수와 서기관을 함께 보냈다. 아히도벨도 동행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소리들이 서로를 찔렀다. 촌장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고 징수원은 문서의 권위를 방패처럼 들고 있었다. 아히도벨은 둘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물길을 따라 걸었다. 손가락으로 젖은 흙을 집어 올렸다가 햇빛 아래서 가늘게 문질렀다. 흙은 두 층으로 갈라졌다. 오래된 물길 위에 새롭게 재단장을 한 흔적. 그는 촌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비가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내렸습니까? 촌장이 답했다. 하루 전, 그리고 그 사흘 전에도 자주 왔습니다. 아히도벨은 고개를 끄덕이고 징수원에게 점토판을 가져오라 했다. 기록된 수확량 예측과 비의 빈도, 물길의 각도. 그는 작은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렸다. 여기서 물을 한 뼘 돌리면 저쪽 밭이 먼저 젖고 이쪽은 천천히 젖습니다. 수확량의 변동이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밤에 누가 손을 댔습니다. 징수원이 몸을 굳혔다. 아히도벨은 둘을 번갈아 보지 않고 흙만 보며 말했다. 원인을 가리려면 먼저 목적을 봐야 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가? 아니면 덜 내려는가? 발자국은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마을 아이에게 물을 떠오게 했고 그 물을 흙에 살짝 쏟았다. 흙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모두가 보게 했다. 눈앞의 간단한 실험은 긴 말을 대신했다. 그제야 사람들의 말이 가라앉았다. 그는 촌장에게 다음 비 올 때까지 임시로 물길을 왕의 관리 아래 두자고 제안했다. 징수원에게는 2달간의 수확량 산출 기록을 새 표준으로 다시 적게 했다. 서로에게 맡기지 말고 잠시 왕께 맡기십시오. 그 제안은 체면을 구겼으나 싸움을 멈췄다. 다윗에게 돌아온 보고서에 아히도벨의 이름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새겨졌다. 분쟁, 멈춤, 수치, 정돈. 두 번째 시험은 더 차가웠다. 서쪽 평야에서 약탈대가 자주 나타났다. 빠른 기마대가 양떼를 흩고 곡식 저장고를 털었다. 장수들은 말수가 적어졌다. 쫓으면 사라지고 지키면 비껴갑니다. 다윗이 물었다. 그들의 길은 바람과 같은가? 장수들이 입을 다물 때 아히도벨이 나섰다. 바람도 길을 택합니다, 임금님. 그는 지도 위에 손을 얹었다. 강과 구릉, 밤의 바람길, 초승달과 보름달의 밝기, 샘터의 위치. 이들은 달 없는 줄을 선택해 움직입니다. 물을 어디서 채우는지 보면 다음 발걸음이 보입니다. 그는 세 곳의 샘을 가리키고 그것을 잇는 비밀스러운 둔덕기를 지목했다. 여기에 낮은 불빛을 두고 여기에 빈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단단한 울타리가 아니라 약탈자가 먹잇감으로 착각할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 언덕 뒤편에 조용한 기병대. 몇 밤 뒤 그들이 덫에 걸렸다. 약탈대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울타리로 몰려들었고 불빛의 위치를 보며 방심했다. 언덕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기병이 반원을 그리며 닫아 들어왔다. 아우성은 길지 않았다. 포로 몇 명이 잡혔다. 다윗은 묻지 않은 것을 묻지 않았다. 대신 포로의 가죽 물통을 펼쳐보게 했다. 물의 냄새, 이끼의 흔적, 샘의 성분. 아히도벨이 말했던 길이 그대로 드러났다. 장수들은 그를 바라봤다. 칭찬은 길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회의에서 그의 자리는 조금 더 가운데로 당겨졌다. 그 자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말이 떠나기 좋은 자리에 있었다. 그는 언제나 먼저 들었다. 장수의 침묵, 서기관의 기침, 파수꾼의 신발 끄는 소리, 통역의 말끝의 떨림,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방 안의 바닥을 설계하는 일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말은 그 바닥을 따라 흘러야 했다. 흘러 넘치면 다시 수로를 그렸다. 사람들이 그를 지혜로운 자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말에 매달리지 않았다. 다만 석상에 새겨져 있던 길로의 문구를 밤마다 되뇌었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귀가 방패가 되려면 자존심이 자주 내려와야 했다. 그는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궁정의 바닥은 길로의 장터와 달랐다. 이곳에선 체면이 무기였고 침묵이 함정이 될 때도 있었다. 아히도벨은 장로의 느린 호흡과 장수의 빠른 결심 사이, 서기관의 정확한 손과 악공의 무심한 현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왕의 입술이
움직이기 전에 그는 이미 어떤 말이 방안을 가를지 헤아렸다. 결정은 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한 번 더 들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길로에서 물었던 질문을 이곳에선 마음속으로만 던졌다. 사람들의 속셈이 그 질문 앞에서 모양을 바꿨다. 세 번째로 기억할 만한 날은 비가 그치고 난 후였다. 서쪽 성급의 성벽 수리가 지연 중이었고 인근 부족과의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병력의 이동을 강행하면 복구가 늦고 복구를 기다리면 협상에서 약점을 보였다. 다윗은 물었다. 이것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지고 들어가는 것인가? 아히도벨이 답했다. 전쟁은 칼만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임금님. 수치와 소문, 그리고 때로는 기다림으로도 승부가 납니다. 그는 제안을 냈다. 성벽 위쪽 3열의 돌을 먼저 마치고 아랫단은 일부러 남겨두십시오. 위가 갖추어지면 멀리서 보는 자는 완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문 곁에 배수로의 돌 2장을 오늘 밤에만 더 얹으십시오. 비가 오면 물은 더 이상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기 포위를 택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미 대비했다고 믿게 됩니다. 소문은 우리의 돌보다도 빨리 달립니다. 이틀 만에 소문이 돌았다. 서쪽 성은 준비를 마쳤다. 협상에서 요구가 낮아졌다. 칼을 뽑지 않고 얻은 승리였다. 그날 밤 다윗은 그를 불렀다. 당신은 칼을 들지 않고도 전장을 바꾸는군. 아히도벨은 고개를 숙였다. 임금님의 귀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회의가 끝나면 빈 방에 남아 작은 기름 등잔을 켜고 기록을 남겼다. 결정을 한 줄, 근거를 2줄, 예상되는 반발을 1줄, 그리고 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다. 다음 회의에서 먼저 들어야 할 이름, 이름 옆엔 특정 서기관, 혹은 변덕 많은 장교, 혹은 지방의 촌장 이름이 올랐다. 사람의 목소리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했다. 변화를 먼저 듣는 것이 그의 일의 반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그의 눈빛에서 결말을 읽으려 했다. 아히도벨은 고개를 낮추었다. 결말을 드러내지 않는 법, 그것은 길로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습관과 닮아 있었다. 오늘은 이 한 조각만큼만 말을 줄여보아라. 궁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줄인 말만큼 귀가 더 멀리가 닿았다. 그렇게 그의 말은 짧아졌고 결정은 또렷해졌다. 짧은 말이 긴 전장을 바꾸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밤 왕의 거처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인근 부족의 사절단이 예기치 않게 들이닥쳤고 준비된 선물과 의전이 맞지 않았다. 사절의 얼굴이 굳어지고 통역은 땀을 흘렸다.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군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히도벨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손짓했다. 등잔 2개를 더 켜고 테이블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방금 찌은 곡식빵을 굽게 하십시오. 따뜻한 빵은 사과의 말보다 먼저 용서를 끌어옵니다. 사절단이 빵을 손에 쥐는 동안 다윗은 느릿한 미소로 환대의 말을 더했다. 중요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기도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날 밤 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조언은 전쟁을 피하게도 하는군. 아히도벨이 고개를 숙였다. 피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임금님. 이긴다 하여도 잃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며 그의 이름은 궁정의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졌다. 병사들은 출정 전 그가 어느 길을 가리킬지 궁금해했고 서기관들은 그가 숫자의 옆에 작은 점을 찍을 때마다 안도했다. 장수들은 그와 눈인사를 나누고 말없이 자리를 강역제 조정했다. 다윗은 때때로 질문만 던졌다. 지금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히도벨은 답했다. 백성의 한숨과 적의 웃음입니다. 어느 쪽이 더 길게 남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의 자리는 이제 가운데였다. 가운데이되 높지 않았다. 그는 늘처럼 바닥을 살폈고 바닥 위를 흐르는 말의 물살을 느꼈다. 궁정의 바닥은 여전히 매끄러웠으나 그는 미끄러지지 않았다. 길로에서 들었던 소리, 길로에서 다듬었던 손길, 길로에서 배운 침묵이 그를 붙들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아침 그가 늘처럼 방의 창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일 때
서기관 하나가 속삭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하나님께 여쭙는 말과 같았다고.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창턱에 손을 얹고 바람의 온도를 가늠했다. 칭송은 종종 마음을 높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귀는 낮아진다. 그는 그 질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깊이 들으려 했다. 그날 해질녘 궁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그의 이름은 왕의 천막에서도 장수의 진에서도 서기관의 방에서도 똑같은 무게로 울렸다. 전장과 장터를 잇는 목소리, 칼을 들지 않고도 결정을 세우는 손길. 아히도벨의 지혜는 궁정의 결들 사이를 부드럽게 세우며 들었고 그 세우며들미 나라의 숨결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높이가 얼마나 가파른 경사 위에 서 있는지를.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가장 맑은 귀로 가장 단단한 결론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밤이 내려오며 그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고르게 울렸다. 초여름의 예루살렘은 햇빛이 돌과 돌 사이의 틈을 하얗게 태워 올렸다. 성벽 위로 올라오는 열기가 서서히 왕궁을 감쌌고 저녁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숨결조차 무거웠다. 그 무거움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궁정의 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길이를 잃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지나치며 어딘가 다른 벽을 바라보았다. 소문은 언제나 가장 먼저 그림자로 온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입은 짧아지고 귀는 스스로를 막는다. 아히도벨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들었다. 들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이 피하려는 빈자리였다. 어느 날 서기관 한 명이 점토판을 떨어뜨렸다. 파편은 멀리 튀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이가 놀랐다. 사소한 일에 과하게 놀라는 것은 마음속 어지럼이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아히도벨은 왕궁의 뜰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더디게 불었고 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새벽녘의 빛처럼 매우 희미한 소문이 그의 귓가를 지나갔다. 왕의 집.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는 말. 누가 첫 소리를 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금방 방향을 얻었다. 우리아의 집. 그 이름이 내는 울림은 곧장 군영으로 이어졌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서 용맹으로 이름이 났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장수들은 그를 믿음직스러운 돌처럼 여겼다. 그런 이름이 궁정의 낮은 구석에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낯선 일이었다. 아히도벨은 사람들의 눈을 보았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알고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모르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은 눈꺼풀을 한 번 더 천천히 내린다. 그 느린 깜빡임이 궁정 곳곳에서 번졌다. 각각 다른 날, 다른 방에서 들린 단편들이 서서히 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궁궐 지붕에서 내려다본 어느 저녁,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 왕의 마음이 한 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명령이 되었을 때 파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까지 퍼져나갔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벳세바, 엘리암의 딸이었다. 엘리암, 그 이름이 아히도벨의 가슴에서 낮고 깊게 울렸다. 엘리암은 그의 아들이고 바벳세바는 그의 손녀였다.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길로의 석상 문구가 번개처럼 스쳤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그는 본능적으로 귀를 더 크게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리는 모든 소리가 칼날처럼 돌아왔다. 어떤 진실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작은 사실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그 진실은 스스로 형태를 드러낸다. 왕이 보냈다는 전갈, 전쟁터에서 불려 올라온 우리아의 발자국, 밤이 깊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의 수치심 섞인 충성, 다시 전장으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 그 다음에는 서기관의 손떨림, 장수들의 말주림, 그리고 전장에서 전해진 한 줄의 소식, 우리아가 전투의 가장 앞줄에서 쓰러졌다는 보고. 모든 조각이 자리를 찾아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히도벨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길로에서 배운 그의 지혜는 늘 사람들의 상처를 먼저 만졌다. 상처를 인정하면 핵심이 풀린다고 그는 수없이 증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상처는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상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 집안으로 번졌고, 집안에서 왕실로, 왕실에서 군영으로, 군영에서 나라의 심장으로 새우며들었다. 그것은 개인의 비밀처럼 보였으나 곧 공공의 균열로 나타났다. 말들이 돌아가고 기록이 속도를 잃고 결심이 짧아졌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조금씩 방향을 잃었다. 밤이 깊은 시각, 그는 홀로 기록을 펼쳤다. 결정을 한 줄, 근거를 두 줄, 예상되는 반발을 한 줄, 늘 하던 방식으로 손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펜 끝은 종종 제자리에서 멈췄다. 이 일에 대해 어떤 말이 전장을 바꾸는가 묻고 또 물었지만 칼을 들지 않고 바꾸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싸움은 말로 피할 수 있지만 어떤 싸움은 말로 갈 곳을 잃는다. 그는 입을 닫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귀를 닫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왕궁 안뜰의 그림자가 유난히 기울던 때 엘리암의 얼굴이 먼 발치에서 스쳤다. 아들의 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한눈에 읽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날 아히도벨은 읽고도 읽지 못한 척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그는 길로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며 했던 말투 그대로 나직하게 말했다. 말을 줄이면 귀가 멀리 간다. 아들은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유일하게 안전한 다리였다. 왕은 어느 날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를 들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한 마리의 어린 양. 방 안의 공기와 왕의 눈빛이 변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히도벨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짧고 떨리는 문장으로 전했다. 의와 죄, 은밀한 것과 드러난 것, 그리고 심판과 자비에 관한 말. 왕의 이마에 베어든 고통과 참회의 자국을 말하는 입술들이 있었다. 회개는 깊었다. 그러나 회개가 깊다고 해서 파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죄가 드리운 그림자는 구조물을 따라 흘렀다. 권위의 기둥, 신뢰의 들보, 질서의 보가 그늘을 받았다. 그늘 아래선 모든 것이 같은 색으로 보인다. 그게 문제였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충성과 야망이, 사랑과 소유가 어둠 아래서는 같은 표정을 했다. 아히도벨은 처음으로 자신이 세워온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왕과 나라를 위해 수없는 물길을 바꾸어 왔다.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혼탁한 곳에서 맑은 곳으로, 그러나 지금 물은 보이지 않는 지하로 흘렀다. 지하수는 소리 없이 방향을 바꾼다.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장수들의 눈치를 살폈고 서기관들의 손놀림을 보았다. 충성은 여전했다. 하지만 충성의 표정이 달라졌다. 충성은 때때로 감추어진 두려움 위에 세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번거리의 수치 위에 세워질 수도 있다. 그는 그 차이를 구분하려 했으나 차이마저 그림자에 묻혔다. 어느 밤 그는 길로의 집을 떠올렸다. 문간의 그늘, 올리브 잎에 내려앉던 새벽 이슬, 아이들에게 내어주던 작은 빵.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사람의 말과 욕망을 잠시 멈추게 하던 순간들. 그 기억을 더듬어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은 말의 때가 아니다. 말은 칼이었고 그 칼날은 가장 가까운 이들을 먼저 다칠 수 있었다. 그는 입을 닫고 귀를 더 크게 열었다. 귀가 방패라면 지금은 방패를 더 넓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왕을 버리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난의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기록했다. 변화를 조용히 붙잡았다.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회의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이름이 빠지는지, 군영에서 노래의 박자가 약간 느려졌는지, 레위인의 음이 하루치 낮아졌는지, 아주 작은 것들을 기억했다. 작은 것들이 방향을 만든다. 방향이 시간을 이끌고 시간은 결국 결말을 데려온다. 그는 결말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말은 늘 스스로 걸어왔다. 아침이 밝을 때면 그는 창을 열고 바람의 온도를 가늠했다. 예루살렘의 공기는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호흡은 조금 달랐다.
누군가의 고통이 왕의 어깨 위에 붙어 있었고 그 어깨의 무게는 나라의 걸음걸이를 바꾸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인정했다.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다잡았다. 지혜는 아직 내게 맡겨져 있다. 그 생각은 무거운 돌 같았지만 돌은 돌다움으로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들 사이 그는 한 줄을 더 기록에 보탰다. 결정을 한 줄, 근거를 두 줄, 예상되는 반발을 한 줄, 그리고 마지막에 길게 한 줄. 지금은 기다릴 때. 기다림은 무력함과 다르다. 무력함은 손을 놓는 것이고 기다림은 손을 접는 것이다.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지만 손을 접으면 마음이 모인다. 그는 손을 접었다. 마음을 모았다. 듣기만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칼이 된다면 칼을 뽑지 않겠다고. 해가 저물고 왕궁의 그림자가 돌바닥 위로 길게 흘러내릴 때 아히도벨은 뜰 가장자리에서 멈추었다. 돌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이 섞여 있었다. 그 빛은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속으로 첫 장과 둘째 장을 떠올렸다. 길로에서 배운 귀, 왕궁에서 다듬은 말, 그리고 지금 둘 다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시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입을 닫고 귀를 넓게 열었다.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보되 잊지 않기로 했다. 기억은 때가 오면 가장 정확한 증인이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누구도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금이 간 집은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매만져질 수도 있다. 그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을 듣는 것이 지금 그의 일이었다. 초가을의 아침, 예루살렘 성문 앞 그늘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래 붙잡았다. 해는 아직 성벽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장사꾼들은 천막을 펴며 물건을 꺼내놓았다. 그 사이로 머리칼을 정교히 손질한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압살롬이었다. 그의 걸음은 느긋했고 미소는 낯선 이의 경계심을 부드럽게 풀어냈다. 그는 성문 곁 평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사이를 걸었고 손을 먼저 내밀었다. 어느 지파에서 왔소? 무슨 사정으로 왕의 재판을 청했소? 묻는 말의 높이가 딱 알맞았다. 존중과 다정 사이, 사람을 위로로 끌어당기는 그 높이. 그의 주변에선 작은 기류가 생겼다. 처음에는 호기심, 곧 호감, 그리고 이내 확신처럼 보이는 동요. 압살롬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늘 같은 말을 덧붙였다. 왕께서 당신 편을 들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오. 다만 이 일을 바로 듣고 살피는 사람이 아직 여기에 없다는 것이오. 말끝은 공손했으나 빈자리의 형체를 또렷하게 그려주었다. 만일 내게 재판을 맡긴다면 그가 손을 벌리며 말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공영이 당장 해결되는 상상을 보았다. 상상은 현실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발걸음도 따라 움직인다. 아히도벨은 그 변화를 멀리서 들었다.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말수가 길어졌다. 불평은 불만으로, 불만은 설명으로, 설명은 새 기대의 언어로 바뀌었다. 그 언어의 중심에 압살롬이 있었다. 그는 왕의 아들이자 백성의 귀가 되고 있었다. 궁정에서 돌아오는 길, 아히도벨은 성문 그늘에 잠깐 멈춰서서 사람들이 떠나며 남긴 말의 꼬리를 잡았다. 듣는 자가 있다. 우리의 말을 통역해주는 자가 있다. 통역. 그 단어는 오랫동안 그의 일이었다.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이 함께 불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압살롬은 고향 지파 출신의 노인을 성문 밖 길까지 배웅했다. 배웅은 체면을 세워준다. 그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말했다. 어르신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작별 인사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장면은 마치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은 하루에 몇 번이나 겹치지 않는다. 그날 오후 성문 곁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압살롬의 이름은 낮고 단단한 톤으로 전해졌다. 우리 편. 단 두 음절이 한 사람의 정치를 설명했다.
아이도벨은 여전히 말보다 먼저 들었다. 압살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흐르는 바닥은 점점 기울고 있었다. 그는 궁정에서 돌아와 작은 등잔을 켜고 기록을 남겼다. 성문, 청자, 팅저, 압살롬, 말의 구조, 빈자리 언급, 공손한 제안, 개인적 배려, 효과, 체면 유지 플러스 기대 상승. 짧은 문장이었지만 뜻은 길었다. 그는 다음 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바람이 바뀌는가? 바람은 돌고 있었다. 압살롬은 성문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장터 가장자리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노인의 지팡이를 주워주었으며 사소한 다툼의 가운데서 웃으며 칼집을 눌렀다. 다툼은 웃음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압살롬의 주변에서 자신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자신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 쪽으로 선다. 그 빛이 따뜻할수록 더 오래 선다. 궁정 안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자랐다. 장수들의 회의에서 압살롬의 이름은 드물게 그러나 일정한 강역으로 언급되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라는 서기관의 말끝에 누구도 덧붙이지 않았고 왕의 시선은 창밖으로 길게 흘렀다. 아이도벨은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던졌다. 지금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백성의 한숨과 적의 웃음 그리고 왕자 한 사람의 발걸음을 동시에 들으려 했다. 들어보니 백성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었고 적의 웃음은 아직 들리지 않았으며 압살롬의 발걸음은 눈앞에서 점점 가볍고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중립을 지켰다. 그 중립은 비겁함이 아니라 청금을 위한 간격이었다. 가까이 가면 소리가 한쪽 귀만 울리고 멀리 서면 소리는 방향을 잃는다. 그는 거리를 조절했다. 압살롬과 마주친 자리에서 아히도벨은 공손히 인사했고 압살롬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 길로의 지혜를 제가 오래 들었습니다. 왕자의 웃음은 진심 같았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미소를 짧게만 돌려주었다. 마음속에서 말했다. 미소가 길어지면 귀가 짧아진다. 그는 귀를 길게 유지했다. 하루는 성문 곁 작은 분쟁의 해결이 유난히 빨랐다. 압살롬은 양쪽 말을 다 듣고 한쪽의 체면을 지키며 다른 쪽의 손실을 줄이는 절충간을 제시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지지는 않았으나 고개 끄덕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아히도벨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며 가슴속에서 길로의 석상 문구를 떠올렸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압살롬의 입은 칼이 아니었다. 그날의 그의 입은 다정한 칼집 같았다. 칼집은 칼을 숨기고 사람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칼집이 있다는 것은 칼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가끔 압살롬의 눈동자가 짧게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 왕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혹은 궁정의 절차가 느리다고 말할 때 그때 그의 동공은 미세하게 수축했고 턱선의 근육이 한번 움직였다. 아히도벨은 그 미세한 변화들을 기록했다. 동정에서 권리로, 권리에서 권능으로 그 사이의 거리 짧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을 경계했다. 판단은 늘 늦게, 관찰은 더 먼저. 그 질서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성 안팎의 말들이 얇게 떨리는 동안 한 가지 소문이 잦아들지 않았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아침부터 맞이하고 저녁까지 배웅하며 손에 손을 얹고 맹세를 듣는다는 소문. 맹세는 소리보다 무겁다. 맹세가 많아지면 공기는 달라진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이 그에게 간다. 마음이 한 사람에게 가면 시선도 발걸음도 기도도 그리로 간다. 아히도벨은 그 흐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 다만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더 명확히 알고 싶었다. 어느 날 해질녘 아히도벨은 성문 앞 돌계단에 앉아 한동안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상인의 가죽 자루에서 나는 냄새, 먼 곳에서 온 나귀의 땀, 말채집 끝에서 떨어지는 먼지. 그 모두가 도시의 숨결이었다. 숨결 속에서 그는 새로운 리듬을 들었다. 장터의 박수, 아이들의 웃음, 여인들의 귓속말. 그 리듬은 왕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성문 곁
길바닥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소리, 그 소리는 보통 오래간다. 그 무렵 왕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고 오래 침묵하던 자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들의 말은 익숙한 어휘를 쓰면서 낯선 순서를 가졌다. 공의와 속도, 백성과 결단이 서로에게 연결되었다. 말이 길어질수록 압살롬은 말의 중간을 잡았다. 중간을 잡는 자는 결국 전체를 수확한다. 아히도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알미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금은 말의 때인가 기다림의 때인가 그는 다시 물었다. 대답은 바람에 있었다. 바람은 더 서늘해졌고 저녁이 빨라졌다. 어느 밤 압살롬이 자신과 가까운 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잔은 비지 않았고 노래는 높지 않았다. 대신 질문이 오갔다. 만약으로 시작하여 그때는 으로 이어지는 질문들. 가정법이 극히 현실적인 표정을 띌 때 시간은 보통 오래 남지 않는다. 다음 날 압살롬이 조용히 예배의 서원을 말하며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헤브론, 왕권의 오래된 뿌리, 언약의 기억이 서린 자리. 선택의 상징은 우연히 고르기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원의 말은 달았고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가면이 된다. 아히도벨은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봤다. 길로에서 들려오던 바람의 냄새가 문득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돌아가지 않는 길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발소리를 더 낮춰야 한다. 해가 기울 무렵 한 사환이 급히 달려왔다. 호흡이 거칠었고 눈은 한 곳만 보았다. 전하의 아들 압살롬께서 그는 숨을 삼켰다.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단 한 줄의 소식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소리는 아직 도시에 닿지 않았지만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 아히도벨은 말을 아꼈다. 그저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낮췄다. 불길이 작아지자 그림자는 또렷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짧게 기록했다. 발화, 파, 후, 헤브론, 성문에서 시작된 마음, 이제 신호를 얻다. 그 한 줄을 쓰고 그는 펜을 놓았다.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장을 여는 소리가 문틈에서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닿던 날, 도시는 낮게 떨렸다. 성문 앞의 먼지가 방향을 바꾸었고 바람은 남쪽에서 시작한 리듬을 북쪽 성벽까지 밀어 올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짧게 속삭였다. 서원이라 했지. 그런데 왜 나팔인가? 말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성급했다. 아히도벨은 창턱에 손을 얹은 채 바람의 온도를 꼼꼼히 가늠했다. 오래 듣고 오래 재던 귀가 묻고 있었다. 이 바람은 멈추는가 아니면 불어붙는가. 그의 방엔 길로의 석상 문구가 떠 있었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그는 그 방패를 더 넓게 펼쳤다. 그러나 방패 뒤에서 고요히 올라오는 소리 하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아라는 이름 곁에 오래 자리했던 상처, 손녀의 이름이 더씹힌 침묵, 그리고 왕실의 금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긴 흉터. 지혜는 상처를 지나야 깊어진다. 하지만 상처가 지혜를 가리는 날이 있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성 안쪽의 발소리가 흩어졌다. 일부는 북문을 향했고 일부는 궁정 안쪽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장수들의 말은 예리해졌고 서기관의 펜끝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다윗은 움직였다.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소문이었다. 왕이 떠난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게 길을 달렸다. 아히도벨은 등잔의 불을 살짝 낮추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래 기도하듯 쥐고 있던 침묵을 풀어 내려놓았다. 선택의 때였다. 길로에서 처음 배운 예의처럼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예루살렘의 지혜라는 이름이 마음을 잡아 끌었다.
한편에서 한 집의 가장이라는 이름이 등을 밀었다. 그는 둘 사이에 서서 한 번 더 들었다. 이 도성의 숨, 백성의 한숨, 그리고 한 왕자의 발걸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 그 소리는 뜻밖에도 잔잔했다. 분노나 복수의 고동이 아니라 셈과 책임의 리듬이었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길을 택했다. 밤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쪽 언덕 아래로 내려갈수록 횃불의 무리가 구름처럼 떠올랐다. 헤브론에서 불어온 소리는 이미 여러 입을 거쳐 굵어져 있었다. 압살롬. 이름은 바람이었고 바람은 깃발을 세웠다. 아히도벨이 진에 들어서자 그를 알아본 눈빛들이 잇따라 번쩍였다. 수군거림은 짧고 예리했다. 길로에 아히도벨이 왔다. 소식은 곧바로 장막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압살롬은 서 있었다. 청년의 빛과 결심의 그림자가 같은 얼굴에 겹쳐 앉아 있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와 고개를 숙였다. 길로의 지혜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오셨군요. 목소리는 따뜻했고 끝은 단단했다. 아히도벨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다. 백성의 마음이 바람을 택했습니다. 바람이 난폭해지기 전에 물길을 잡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었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곧바로 자세를 고쳤다. 그 밤 첫 회의가 열렸다. 장막은 크지 않았지만 말 한 줄이 전장을 옮길 만큼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장수, 채찍을 허리에 감은 기병대장, 장부를 품에 안은 서기관. 모두가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의 빈 공간을 보았다. 말이 놓일 자리를. 아히도벨은 오래 들었다. 누가 먼저 입술을 물고 있는지, 누가 승리의 그림자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지, 누가 아직 두려움의 끈을 놓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임금이 떠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호칭 하나가 방의 기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떠남을 도피라 부를 수도 있고 전략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군심은 아직 모여있지 않습니다. 등잔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모이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장막 안 공기가 한치 낮아졌다. 아히도벨은 지도 위에 손을 얹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비탈, 요단을 향해 휘어지는 길, 밤이면 서늘해지는 골짜기, 천막을 치기 좋은 평지들. 그는 손끝으로 길을 더듬었다. 지금 바로 오늘 밤, 선택된 자들, 많지 않은 전개. 수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가 우리 편입니다. 피곤과 당혹,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창기입니다.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다른 누군가는 무릎을 조금 더 끌어안았다. 압살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바로 고정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가? 아히도벨이 짧게 답했다. 많지 않게,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러나 칼끝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선택된 자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의 등잔을 바라보았다. 불꽃은 고르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기름은 많지 않았다. 기름이 있을 때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가장 밝을 순간에 기름을 쓰는 것입니다. 비유는 길로에서 배운 화법처럼 소박했다. 그러나 천막 안에서 그 비유는 전술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손을 지켜 들지 않고도 강조했다. 그분의 잠을 빼앗는 것입니다. 밤새 추격하여 사방에 등불이 켜질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정예가 닿으면 주변은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지도보다 마음으로 흩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전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박자 쉬었다. 목표는 한 사람입니다. 피를 넓게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천막 안이 조용해졌다. 어떤 침묵은 모욕이고 어떤 침묵은 동의다. 지금의 침묵은 결심의 앞에서 길을 비켜주는 침묵이었다. 압살롬의 옆에 서 있던 장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승리의 맛을 미리 삼키는 혀끝처럼 들렸다. 아히도벨은 고개를 저었다. 성은 내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은 성이 아니라 길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길에서 끝내면 성은 아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길로에서 배운 느림과 예루살렘에서 다듬은 결단이 한자리에 섰다. 지금이 가장 조용한 때입니다. 전장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깊은 고요. 사람들은 이 고요를 돈으로 바꾸려 하거나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고요는 칼의 손잡이입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곧 미끄러집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더 낮게 떨어뜨렸다. 오늘 밤 하십시오. 압살롬은 천천히 일어섰다. 빛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장막의 중앙에 놓인 지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짧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앞장설 것인가? 아히도벨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앞서지 않겠습니다. 길을 엽니다. 칼은 선택된 자들이 듭니다. 바람이 장막의 옆자락을 스쳤다. 바깥에서 말 울음이 짧게 울렸다가 멎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로 찬성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다. 눈빛이 하나로 모이는 데는 길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이 지나가자 등잔불이 한층 안정되었다. 아히도벨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했다. 지연은 적의 편입니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섰다. 이제 말은 충분했다. 길은 그려졌다. 남은 것은 발걸음뿐이었다. 그 밤 장막을 나서는 그의 발끝에 땅이 낮게 울렸다.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드물었다. 별이 드물다는 것은 등에 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새겼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되뇌었다. 오늘 밤 바로 지금. 그의 조언은 칼의 손잡이처럼 단단했고 장막 안에 남은 공기는 그 손잡이를 함께 쥐려는 손들로 뜨거워졌다. 밤은 깊었고 장막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얇은 칼끝처럼 차가웠다. 아히도벨의 말이 방금 막 내려앉은 직후였다. 오늘 밤 그 한 문장이 등잔불의 심지를 조여 모든 이의 호흡을 한 박자 좁혀 놓았다. 장수들의 눈동자는 결심의 선이 생겼고 서기관의 손은 종이를 접을 준비를 했다. 그때 문지기의 발소리가 조심스레 장막 앞에서 멎었다.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천막이 가볍게 젖혀졌고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후사에 예루살렘에서 왕과 함께 있던 사람, 다윗의 버스로 알려진 자. 그러나 지금 그는 낡은 옷자락에 먼지를 달고 압살롬의 진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오래 걷고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다. 압살롬은 반 걸음 나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후세, 당신이 왜 여기 있는가? 질문의 첫 음이 뜨거웠다가 곧 식었다. 권좌에 가까운 자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다. 돌아서는 길과 합류하는 길. 후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가 따를 자는 백성이 택한 자요. 단정한 대답. 그러나 속을 드러내지 않는 말이었다. 장막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히도벨은 그 흔들림이 등잔불을 건드릴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말없이 후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의 모양이 아니라 상대의 무게를 재는 눈짓. 후세의 어깨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압살롬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방금 전 밤사이 결행할 방도를 들었다. 그가 아히도벨을 향해 눈을 돌렸다가 다시 후세를 보았다. 당신의 귀는 오래 길렀으니 당신의 입도 들어보자. 부탁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후세는 급히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도 위의 손대, 장수들의 자세, 서기관의 숨, 그리고 아히도벨의 침묵. 그는 얕게 숨을 들이켰다. 이 밤은 깊습니다. 깊을수록 길은 짧아지고 짧을수록 칼은 흔들립니다. 한 문장이 아히도벨이 그려놓은 길의 그림자를 건드렸다. 장수 하나가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고 다른 장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아히도벨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후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귀를 넓혔다. 후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밤의 습격을 모를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은 호흡처럼 익었고 그들의 눈은 어둠에서 빛을 찾는 법을 압니다. 만약 오늘 밤 그들을 덮쳤다가 작은 상처라도 입는다면 상처는 소문이 되어 우리 진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소리 없는 탄식이 몇 개의 가슴에서 동시에 흘렀다. 그는 지도 위로 다가가 손을 얹었다. 아히도벨이 가리켰던 골짜기, 냉기가 모이는 둔덕, 요단으로 떨어지는 끈끈한 길을 그대로 스쳤다. 저쪽에는 거친 사람들, 숲과 굴을 아는 사자 같은 자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이 쓰러지면 라는 소문 하나만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는 말이 선급마다 번질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말끝은 단단했다. 말은 창보다 빨리 달리고 창은 말에 찔려 돌아옵니다. 압살롬의 옆에서 가만히 듣던 장수가 움찔했다. 아히도벨은 그 반응까지도 마음속 종이 위에 기록했다. 후세는 마지막 결을 세웠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을 때입니다. 단 한 지파의 용사가 아니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손을,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산과 들을 덮을 때 아버지께서 어느 굴로 숨든 어느 골짜기로 내려앉든 우리는 그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압살롬께서 친히 선두에 서십시오. 백성은 왕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으자, 친히, 내일, 새 낱말이 하나로 엮여 장막 안을 가로질렀다. 그 말은 달콤했다. 힘의 광휘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즉시 점화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흙먼지의 장막, 함성의 파도, 그리고 선두의 젊은 왕자. 아히도벨은 그 상상을 보았다. 상상은 늘 말보다 먼저 사람을 데려간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종 하나를 치듯 스스로를 깨웠다. 상상은 귀를 막는다. 아히도벨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씀은 장엄하나 전장은 장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바닥을 스치듯 흘렀다. 모으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시간이 들면 마음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마음은 창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의 칼끝은 날이 서 있습니다. 내일의 칼끝은 번쩍일지 몰라도 날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눈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한쪽은 전장을 짧게 끝내려는 날카로움, 다른 한쪽은 왕권의 장관을 약속하는 웅장함. 장수들의 가슴에서 두 북소리가 엇박자로 울렸다. 지금과 모레가 싸우는 소리였다. 후세가 다시 머리를 숙였다. 길은 많으나 마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 그 일에 그대가 서십시오. 아히도벨은 숨을 아주 얕게 들이켰다. 그 한 호흡 사이 그는 길로의 석상 문구를 다시 붙잡았다. 귀는 방패, 지금 방패는 얇았다. 방패가 얇아질수록 칼은 소심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조하게 말했다. 오늘 밤을 잃으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적. 등잔불이 작게 튀었다. 압살롬의 속눈썹에 그림자가 짧게 떨렸다. 그의 손이 지도 위를 지나다 멈췄다. 사람들은 그의 멈춤에서 결정을 읽으려 했다. 잠시 뒤 압살롬은 등 뒤를 곧게 세우고 입을 열었다. 후세의 말이 옳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막 안의 공기가 방향을 바꾸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눈빛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서기관은 떨리는 손으로 새 결정을 적었다. 모은다. 친정, 친정. 장수들의 어깨에서는 묘한 해방감과 정당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전쟁은 거대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이 얼굴을 드러냈다. 아히도벨은 고개를 숙이거나 떨지 않았다. 다만 등잔불의 길이를 눈으로 재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으나 가장 밝을 순간을 지나고 있었다. 한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단어 하나를 적었다. 밤에 창이 닫히는 소리는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기가 무거워질 뿐이다. 회의가 흩어지자 장막 밖의 밤이 더 넓어 보였다. 사람들은 셈을 시작했다. 몇 날이면 모일지, 어느 골짜기에 진을 칠지,
어느 창고에서 곡식을 끌어올지 숫자와 숫자가 서로 어깨를 맞대는 소리. 아히도벨은 그 소리의 정직함을 알았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나 정직한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정직한 숫자가 기회를 감춘다. 후세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히도벨은 그 눈을 보며 짧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장막을 살렸소. 후세가 답했다. 살린 것이 장막이길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한 번 스쳤다. 말과 말 사이 침묵이 짧은 칼처럼 놓였다. 그 침묵은 예의였고 인정이었고 동시에 서로의 길이 다름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아히도벨은 홀로 걸어 나왔다. 진 외곽의 어둠은 더 깊었고 별빛은 낮았다. 그는 흙을 발끝으로 살짝 밀어보았다. 흙이 마른 소리를 냈다. 오늘 밤이었다.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되돌리지 않았다. 결정은 이미 서 있었다. 전장은 말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결과를 미리 듣는 것뿐. 듣고 기록하고 결말을 알았을 때 스스로의 길을 정하는 것. 그는 장막으로 돌아와 등잔을 끄지 않았다. 오히려 심지를 아주 조금 올렸다. 불빛이 천 조각에 앉은 먼지를 드러냈다. 그는 종이에 한 줄을 더했다. 지연 적의 편. 그러나 이제 지연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마음이 떠난 결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 새벽 멀리 닭이 울었다. 도시와 진 사이에 어둠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후세의 말은 이미 곳곳으로 번지고 있을 것이다. 모으라는 명, 깃발을 세우라는 신호, 새 지도와 새 표식. 아히도벨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귀를 더 열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다. 한순간을 잃은 자가 무엇을 잃는지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잃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을 잃은 군대는 숫자가 커질수록 더 느려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등잔불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짧게 떨더니 이내 고르게 타올랐다. 밤은 여전히 깊었고 길은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가장 짧고 가장 정확한 길, 그 길은 이제 닫혔다. 아히도벨은 펜을 내려놓고 장막의 끈을 고요히 만졌다. 다음 장막에서 들려올 소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 밤 결심은 웅장함을 택했다. 그리고 웅장함은 거의 항상 느렸다. 다음 날들 느림이 어떤 무늬로 전장을 덮을지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칼이고 칼은 때를 기다린다. 그는 귀를 방패처럼 세우고 다가오는 발자국의 리듬을 셌다. 한 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모으라는 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창고의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천막마다 새 깃발이 말려 올라갔고 장부마다 붉은 점이 늘었다. 웅장함은 빛이 났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눈에 그 빛은 실금이 간 유리 같은 광택이었다. 멀쩡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도 조각나는 표면. 그는 밤새 장막의 끈을 만지며 조용히 셈했다. 한순간을 잃은 군대는 다음 순간마다 조금씩 진을 잃는다. 새벽녘 진 한켠에서 말을 먹이는 물소리가 들렸다. 그는 등잔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막 안엔 여전히 어젯밤의 말들이 떠돌았다. 모으자, 친히 앞장서라. 웅장한 결정은 사람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지만 들뜸은 귀를 막는다. 아히도벨은 속으로 길로의 석상 문구를 다시 더듬었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그 방패는 이미 여러 말에 찢겨 있었다. 그가 꿰맬 수 있는 틈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서기관에게 마지막 메모를 건넸다. 짧은 줄, 비유 하나 없이 건조한 문자. 지연은 적의 편. 서기관은 눈을 들었다. 아히도벨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다. 장부를 정돈하십시오. 오늘의 승산을 묻지 말고 내일의 손실을 적으십시오. 그 말은 명령도 위로도 아니었다. 단지 일의 순서였다. 장막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게 밝아오르고 있었다.
말 울음이 길게 당겨졌다 끊겼다. 그는 말고삐를 잡지 않았다. 곁에 있던 젊은 장수가 뒤따라왔다. 선생님, 회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발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다. 오늘은 내가 들을 말이 없습니다. 장수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다. 그러면 각자의 귀는 각자가 씁니다. 끝이었다. 젊은 장수는 더 묻지 못했다. 그는 진을 돌아나가 남쪽 사면으로 향했다. 먼지에 젖은 풀 향기가 옅게 코끝을 스쳤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모으는 군대의 리듬. 그 리듬은 웅장했지만 그의 가슴 속 북은 이미 멈춰 있었다. 북이 멈춘 가슴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일정했다. 오래 들었고 오래 재었으며 오래 결정해 온 사람의 걸음. 그 걸음이 가리키는 곳은 헤브론도 예루살렘도 아니었다. 길로. 그는 마음속에서 고향의 돌담과 올리브 그늘을 한번 그려보았다. 그늘 아래 놓인 석상, 입은 칼, 귀는 방패. 어린 날의 속삭임이 마지막처럼 맑게 들려왔다. 길로의 첫 언덕에 오르자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흙은 촉촉했고 새소리는 낮게 흘렀다. 마을 입구의 돌담은 변한 게 없었다. 문간의 그늘은 여전히 길손을 품을 만큼 넓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 가운데 석상 앞에 섰다. 손바닥으로 새긴 글귀를 따라 천천히 문질렀다. 돌은 오래된 차가움을 품고 있었고 그 차가움이 그의 손등으로 올라왔다. 차가움은 평정이 된다. 평정이 되면 손끝이 정확해진다. 먼저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말이 길지 않았다. 집안 장부를 오늘 마치자. 오래 함께한 자가 떨리는 목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고로 가서 곡식의 높이를 직접 재고 올리브 한 가리를 하나씩 열어 향을 맡았다. 상한 것이 없는지, 새가 쪼아 먹은 틈이 없는지 손끝으로 짚었다. 작은 결함은 그 자리에서 고쳐졌다. 그는 말 대신 손으로 지시했고 손은 늦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장로들이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마당 끝에서 멈추어 예를 표했다. 예루살렘의 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히도벨은 의자 2개를 내어 그늘 속에 놓게 했다. 물 한 그릇씩을 건넸다. 그리고 길로 장터에서 늘 하던 것처럼 먼저 듣기만 했다. 장로의 말은 돌에 물이 스미듯 느리고 고르게 흘렀다. 나라의 소문과 마을의 걱정, 그리고 그가 떠난 사이에 생긴 작은 분쟁. 그는 분쟁 하나를 그 자리에서 짧게 매듭지었다. 서쪽 경계의 말뚝을 이틀만 옮겨 놓으시오. 비가 그치면 원래 자리에 두고 수확은 반씩 나누시오. 말은 오래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가라앉았다. 정돈된 표정. 그가 평생 지켜온 풍경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낮이 지나갈 무렵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가죽끈, 인장 반지, 오래된 편지 몇 장. 그는 먼저 편지들을 떼어 따로 묶었다. 어느 것은 블로그스로 문장을 지웠고 어느 것은 봉투만 새로 갈아 끼웠다. 인장 반지는 물그릇에 씻어 햇빛에 말렸다. 손녀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광맥처럼 번쩍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불러야 할 때와 묻어야 할 때가 다르다. 오늘은 묻을 때였다. 해가 기우니 길로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는 방 한쪽에서 줄을 꺼내어 매듭을 점검했다. 손놀림은 차분했다. 배웠거나 자주 해본 사람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익히는 장인의 손놀림. 매듭이 잘못되면 일이 2번 아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준비를 했다. 해질녘 아들이 문간에 섰다. 엘리암, 말이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침묵은 긴 수로를 공유하는 두박 같았다. 물을 누구에게 먼저 틀어야 서로 살 수 있는지 둘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순간 아히도벨은 의자를 끌어 그늘에 놓고 손짓했다. 앉아라. 2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올리브 잎이 은빛을 뒤집었다. 드문드문 아주 사소한 말들이 오갔다. 곡식은 좀 어떤가? 아이들은 자랐다. 남쪽은 비가 찼다. 본질은 말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질은 두 사람의 눈에 있었다. 끝내 엘리암이 낮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두 글자에서 아히도벨은 모든 말의 결을 들었다. 죄와 상처, 분노와 사랑, 충성과 굴욕, 모든 층이 그 한 음절 안에 겹쳤다. 그는 아들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길로 장터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던 그 목소리 그대로. 말을 줄이면 귀가 멀리 간다. 엘리암은 오래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섰다. 문간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해와 함께 길어졌다. 그림자가 담장을 넘을 즈음 아히도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안에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놓았다. 방마다 문을 닫고 등잔불을 끄고 창살을 한 번 쓸었다. 먼지는 가볍게 날렸다가 곧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확인하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고요는 칼의 손잡이, 그가 평생 붙들던 정의가 마지막으로 손에 닿았다. 그는 석상 앞에 다시 섰다. 돌에 새겨진 글귀를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따라했다. 입은 칼보다 먼저, 귀는 방패보다. 문장의 끝을 일부러 남겼다. 남긴 끝은 마치 열린 문 같았다. 그 문으로 한 줄기 기억이 들어왔다. 성문 그늘에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손을 잡던 아침, 장막에서 등잔불이 웅장한 말에 흔들리던 밤,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가리키며 오늘 밤이라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모든 소리가 한 점으로 모였다가 조용히 꺼졌다. 어둠이 마당 가장자리부터 번졌다. 그는 준비해둔 줄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매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둥의 높이를 가늠했다. 숨이 고르게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 손끝이 떨리지 않을 만큼의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는 시간을 정리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올리브 잎이 한 번 흔들리고 빛이 한 번 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단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오늘 밤, 뒤늦은 후회가 아니었다. 정확한 서술이었다. 그의 모든 계산과 경계와 판단이 한 점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서 그는 손을 올렸다. 집은 소리 내지 않았다. 길로의 밤은 별이 드물었고 시내까지 닿는 바람길은 멀었다. 아침이 와서야 하인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짧은 비명이 흘렀다. 장로들이 달려왔고 이웃이 모였다. 누구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는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다. 해가 조금 더 오르자 정알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떠났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위에서 소식은 단순한 문장으로 바뀌었다. 아히도벨이 길로에서 생을 거두었다. 그 한 문장은 궁정의 복도에서 메아리쳤다. 어떤 이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었고 어떤 이의 눈은 창밖으로 길어졌다. 그리고 먼 들판 어딘가, 이제는 더 커진 군대의 장막 사이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잠시 어긋났다. 웅장함의 리듬 가운데 아주 짧은 쉼표 하나가 생긴 것이다. 그날 저녁 길로의 집 마당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석상은 말이 없었다. 다만 해질녘의 빛이 돌문자를 얕게 쓰다듬었다. 입은 칼, 귀는 방패. 마을 아이 하나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다 빵 한 조각을 떨어뜨렸다. 아이는 허둥대며 주워들었다가 고개를 들어 마당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 비친 그늘은 깊었다. 그러나 그늘의 모양 속에는 질서가 있었다. 잃은 것과 남은 것이 저마다 제자리를 찾아 앉는 질서. 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길로의 집들은 하나둘 등불을 밝혔다가 이내 껐다. 바람은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조금 더했다. 어디선가 개가 두 번 짧게 짖었다가 잠잠해졌다. 멀리 도성의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새우며 들었다. 누군가가 군을 재정비하고 길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소리. 그 소리가 닿기 전 길로의 한 집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이 많은 시작들의 모양을 바꾸어 놓고 있었다. 길로의 집에서 고요가 들불처럼 번진 지 며칠, 예루살렘과 진 사이로 오가던 소식은 짧아졌다. 짧은 소식일수록 멀리 갔다. 아히도벨이 떠났다. 그 문장은 궁정의
복돼서 성문 그늘에서 군막의 입구에서 각기 다른 표정으로 읊조려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나 전장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다. 큰 결정은 느리지만 한 번 기울면 오래 간다. 웅장함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압살롬의 깃발이 더 높아졌을 때 장수들의 눈빛은 겨울 햇빛처럼 차가워졌다. 모으는 일은 진행되었다. 물자와 사람, 말과 떡, 깃발과 북이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 균열이 조용히 번졌다. 회의의 말끝에 누군가 이름 없는 공백을 지나갔다. 그 공백이 거기 있었다. 한때 오늘 밤을 말하던 목소리의 자리. 사람들은 그 공백을 애써 외면했지만 밤마다 등잔불은 그 빈자리를 그림자로 다시 그려냈다. 빈자리는 종종 가장 큰 존재감을 남긴다. 후세는 여전히 온화한 언어로 회의를 묶어냈다. 그의 말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유리했고 장수들의 체면을 세우는 데 능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한순간이 전장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그의 말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그는 깃발 앞에서 더 또렷하게 말했고 장막 뒤편에서는 더 오래 침묵했다. 침묵은 그의 빚이었다. 다윗은 강을 건너며 숨을 정리했다. 숨이 가라앉을수록 판단은 선명해졌다. 그와 함께한 자들은 적지 않았고 오랜 세월 다져진 길은 갑작스런 폭우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전장은 드디어 칼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칼이 만나는 자리보다 더 먼저 도착한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남긴 균형의 붕괴였다. 아히도벨의 부재는 방향의 상실로 번졌고 방향을 잃은 군대는 숫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숫자는 위로를 주지만 길을 주진 않는다. 길로에서는 장례의 하루가 조용히 지났다. 마을의 장로들이 차례로 손을 얹었고 아이들은 담장 너머에서 고요를 배웠다. 엘리암은 사람들보다 늦게 자리를 떠났다. 집안의 모든 문이 닫혔음을 그는 오래 확인했다. 석상의 문구는 빛을 잃지 않았다. 입은 칼보다 먼저 나아가며 귀는 방패보다 넓을지니. 그 말은 이제 충고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입이 먼저 나아갈 때의 위험이 아니라 귀가 좁아질 때의 파국. 엘리암은 눈을 감고 손끝으로 돌의 차가움을 더듬었다. 차가움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가라앉은 마음은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을 단정히 묶었다. 예루살렘의 복도에서 한 서기관은 장부의 끝에 작은 줄을 보탰다. 지연, 우리를 달게 했으나 우리를 지키진 못했다. 그리고 그 옆에 썼다. 아히도벨 결정의 문지기. 문지기가 없는 문은 종종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 메모는 공문서가 아니었고 아무도 그 줄을 큰 소리로 읽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남는 것들은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남는다. 이름 없는 여백, 아무도 모르게 덧붙인 한 줄,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서랍. 압살롬의 진에선 날이 바뀔 때마다 북의 리듬을 조금씩 조정했다. 모아진 군대는 거대했고 거대함은 사람들의 상상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상상은 전장을 건너지 못했다. 강가에. 바람은 날카로웠고 밤새 깃발의 옆자락은 수차례 뒤집혔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아히도벨이 남기고 간 마지막 조언. 오늘 밤. 이 더 또렷하게 들릴수록 사람들은 귀를 더 닫았다. 닫힌 귀는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 골랐다. 웅장함의 박수, 많음의 위로, 내일의 광휘. 내일은 약속이었지만 약속이 길이 되려면 누군가의 지금이 필요했다. 그 지금이 사라진 지는 큰 깃발 아래에서 더 느리게 움직였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아히도벨의 이름 주변으로 소공어림이 늘었다. 누군가는 그의 결정을 이해했고 누군가는 그 결정을 비난했다. 이해와 비난 사이에 있는 것은 대개 무지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서 손을 털고 싶어 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의 자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 판단도 흔들린다.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일은 벽돌만으로 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기초, 그 기초가 없다면 벽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해가 길게 기울던 어느 저녁,
길로의 아이 하나가 석상 앞에서 낮게 속삭였다. 귀가 방패면 방패는 누가 들어줘요? 아이의 질문에 장로가 미소했다. 자기가 들지. 그러나 혼자 들면 손이 금세 떨린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장로는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했다. 둘이 들면 덜 떨려. 셋이 들면 한참을 버틸 수 있다. 넷이 들면 전장을 지나간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길로의 작은 지혜였고 동시에 나라가 잇고 있던 큰 지혜였다. 한 사람의 귀가 아무리 넓어도 공동체의 귀가 닫혀 있으면 방패는 얇아진다. 얇아진 방패는 큰 칼을 감당하지 못한다. 후세는 밤마다 멀리 강변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올 때면 귓속에서 잘게 뜯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언어가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칼의 손잡이를 누구에게 쥐어주었는지를.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무게는 편안함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쓸모있는 통증이다. 그는 그 통증을 견뎠다. 견디며 기도처럼 짧게 중얼거렸다. 한순간 잃은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 아히도벨의 이야기에는 승전의 함성도 개선문의 월계관도 없다. 대신 돌에 새긴 짧은 문장과 등잔불 아래서 줄을 고치던 손놀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조용한 걸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시끄러운 경고였다. 귀가 좁아지는 순간 가장 현명한 도시도 길을 잃는다. 복수의 불꽃이 지혜의 등잔을 삼키면 등불을 다시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든다. 상처가 지혜를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혜를 가려버릴 수도 있다. 아히도벨은 둘 모두를 알았다. 알았기에 마지막 선택을 스스로 감당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의 평가는 이 이야기의 몫이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남겨진 자들의 걸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각자의 가슴에서 어떻게 울리는지는 각자가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길로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석상은 여전히 같은 문구를 품고 있었고 올리브 잎은 밤마다 은빛을 뒤집었다. 먼 전장에서는 북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다가 긴 여백을 남겼다.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귀를 다시 세웠다. 어떤 이들은 방패를 둘이서 혹은 셋이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방향은 있었다. 방향이 있는 느림은 종종 방향 없는 속도보다 멀리 간다.